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가를 이번 선거의 개표 상황 2시간 동안 뉴스특보를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표소 상황부터 전해드리죠. 본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투표소부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원진 기자, 수도권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영등포구 당산일동 제4수표소에는 오늘 오전에는 사람들이 조금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늘고 있는데요. 오후 낮 2시 기준으로 서울은 41.5%, 경기는 39.7%, 인천은 39.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5개구 2,266곳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장관급 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부터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 교육감 25개구의 자치구청장을 뽑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도 선출합니다. 조금 전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를 합산한 투표율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았음에도 총 투표율은 지난 7회 지방선거보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최대 격전지로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여야 유력 대권주자가 출마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투표 종료는 오후 6시, 앞으로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비확진 유권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투표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이 시각 현재까지 전국 투표율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2시 현재 40.7%,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예상보다 좀 낮습니다. 2시 현재 집계가 지난 7차 지방선거 때는 46.8%였는데 그것보다 한 6.1%포인트 낮습니다. 자, 영남도 몇 곳 낮은 곳이 있는데 여기도 전해드리죠. 부산, 대구, 울산 투표율 오전까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동영 기자, 영남권 투표율 어떻습니까? 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오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투표장을 계속 찾아오고는 있는데요. 현재까지 울산의 투표율은 41.2%입니다. 울산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 오후에 접어들면서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대인 49.7%와 비교하면 낮은 모습입니다. 부산과 대구는 사전투표에 이어 오늘 본투표율도 비교적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은 부산이 38.8%, 대구가 33.7%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같은 시간대 43.4%의 투표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경남은 현재 투표율이 4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영남 지역 전체 유권자는 1,097만 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합니다.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영남권의 투표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울산 삼산동 제3투표소에서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울산은 지금 투표율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은 상황입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제일 낮은 곳이요. 지금 광주입니다. 이 광주는 다른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곳인데 이번 광주가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건우 기자, 호남 지역 오전 투표율 비교적 낮았는데 오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투표율은 사전 투표를 합산해 30.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과 전북의 투표율은 각각 50%, 40.8%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오늘 투표율이 비교적 낮았지만 사전 투표가 합산되면서 투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곳 광주 북구 영봉동 투표소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유권자가 왔다가 급히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투표소에는 겹쳐진 투표용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유권자가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전남 화순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남 신안 홍도와 흑산도 등 투표소가 들어서지 않은 일부 섬 주민들은 선관위에서 마련한 선박을 타고 육지로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주의 현재 투표율은 43.7%입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 투표소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투표율부터 살펴보죠. 사전 투표율은 20.6%,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모았는데 본 투표는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13시 낮 1시 기준으로도 올해는 38.3%로 지난번 43.5%에 비해서 낮았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좀 격차가 줄어들까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14시, 오후 2시 기준으로 올해 40.7%였고 지난번 지방선거는 46.8%였습니다. 예.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확진자 투표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전국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최접전으로 부르는 격정지의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또 다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최종 투표율 지난번에는 60.1%였나요? 60%가 넘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 투표율로 볼 때는 좀 60.2% 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전체 합산한 투표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그래서 60.2% 지난 그 지방선거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이 투표율이 낮은 게 글쎄 최종 이제 합계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대로 간다면 좀 낮을 것 같은데 낮은 게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체로 이제 낮으면은 지금 조직표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지방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있고 예. 우리 60세 이상 투표율이 더 높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전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전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투표율 자체로만 본다면 말이죠. 예. 자, 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까? 투표율 중에서? 두 곳입니다. 하나는 광주예요. 광주는 조금 이상 현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대선이나 지선이나 총선에서 광주, 전북, 전남은 언제나 전국 평균보다 훨씬 앞섰고요. 특히 전남은 지난번과 이번 똑같이 지난번 4년 전 대선과 지금과 똑같이 1위입니다. 현재 투표가. 그런데 광주가 최저예요. 지금 30.3%. 30.3%인데 1위인 전남의 20%포인트 차가 납니다. 예. 광주가 최저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오면서부터 계속 대선과 총선과 다 비교를 했는데요. 광주가 최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건 이미 조짐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전선거에서도 광주가 가장 최저는 아니지만 최저에서 바로 위에 했어요. 가장 최저는 대구가 16.8%인가 됐는데 17.28%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광주가 굉장히 낮은 투표율인데 지금 현재 최저 투표율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조심스럽지만 민주당의 정당 일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에 실망한 그런 표심이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없다. 즉 뭐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기권으로 아예 투표를 안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광주의 투표율이 낮은 건 출향민들, 즉 수도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도 지금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혹시 바로미터가 지금 광주의 최저 투표율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지만 추정은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또 제일 높은 곳은 또 전남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투표 안 끝났거든요. 혹시 방송 보신 분들 계신다면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당선자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되게 한 자정 정도를 전후로 해서 큰 윤곽 정도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봤듯이 사실은 새벽 1시, 2시경에도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초박빙 지역인 경우에는 사실 개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선자를 확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정이 지나도 당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아마 12시 자정 전후로는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도 좀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예.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더 알고 싶은데 대개는 우리가 출구조사를 되게 딱 저희가 선거가 끝나는 시기에 동시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확진자 투표가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시 반에 우리 출구조사 발표가 나니까요. 예. 7시 반에 한번 윤곽을 잡으시고 12시 정도에 돼서 확정을 지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생각보다 재밌는 투표소도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늘 투표를 할지 물론 인터넷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이 유권자들은 안경점에서도 하시고요. 고깃집에서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씨름장에서도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관공서, 공공을 중심으로 선관위에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민간 사업장도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고깃집도 있고 씨름장, 태권도장, 헬스장 등이 올해 또 투표소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민간 장소를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투표소에 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여러 요건이 있어요. 아하. 선관위에서 그냥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가 되는지 또 접근성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민간 사업장이 이날 장사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선관위에서 일정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헬스장도 있었고 고깃집에서도 투표를 하고 오늘 여기는 무슨 창고 같은데 여기 양파. 저장 창고로 지금 예. 알려져 있고요. 지하 주차장을 활용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좌절했던 여러분들이 다시 TV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 우리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내일 민주당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께서 한 분도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정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만 더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윤석열 정부가 하면 로맨스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불륜인 윤석열포 윤노 문불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시민의 삶과 정치의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들 기득권만 지키려는 민생 외면 내로남불 정치에 해초리를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투표율이 높을 경우 자당에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더 독려를 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지금 이 투표율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역대 지방선거들을 이렇게 쭉 보면 대형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2010년도에는 무상급식 이슈가 들고 나와서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2014년, 그러니까 4년 후에는 세월호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 그러니까 4년 후 2018년에는 남북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바로 이튿날 투표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이슈들이 언제나 판을 좀 주도하는 그리고 그것이 충돌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초대형 이슈는 없었어요. 도리어 자당 내에서의 어떤 실수라든지 서로 분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여야가 아주 충돌하는 대형 이슈가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양 당에서 자신의 지지층들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투표를 높이면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투표율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쪽 다 지금
이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라든지 뭐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는 부동층이라든지 이쪽이 정치 무관심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지지층을 누가 더 지금 붙잡고 있느냐 이 지금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여야가 이번 선거 판세에 대해서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으면서 최대 승부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뭐 보궐선거 포함해서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기도하고 인천 계양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이고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낙승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뭐 이기는 것도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오차범위입니다만. 오차범위 내죠 물론. 그리고 경기도가 역시 초박빙 선거라서 마지막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막판에 이제 양쪽에 다 악재가 좀 나오긴 나왔어요. 김은혜 후보 측에는 이제 재산 축소 신고했다는 게 선관위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김동연 후보는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제 악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예. 경기도 선거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물론 이제 뭐 9대 8이 될지 뭐 10대 7이 될지 뭐 이제 11대 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를 이기는 쪽이 상당한 그 이번 지방선거에 그 포스트 지방선거에 많은 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세종, 뭐 대전, 강원 이런 데 다 격전지예요. 인천도 그렇고. 예. 근데 그런 데가 다 격전지긴 하지만 역시 인천 계양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경기도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표하시는 유권자들께서 유의해야 할 점도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투표용지가 많습니다. 평균 7장이에요. 그렇죠. 7장입니다.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가 일어나는 특히 우리 성남갑이나 아니면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한 장이 더 늘어나서 8장이나 8장.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이 투표를 잘 세서 하셔야 되는데 워낙 이제 투표용지가 많다 보니까 두 차례에 나눠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 3장을 드리게 되는데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교육감 이렇게가 될 것이고요. 2차로 나눠주는 4장에는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렇게 4장이 교부가 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 1차에서는 서울시장을 찍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청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2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원을 뽑으셔야 되고 두 번째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그다음에 비례대표 구의원 아이고, 이렇게 예. 7장을 잘 찍으셔야 되고 예.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지역에는 국회의원까지 잘 찍으셔서 잘 세가지고 투표를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까 투표율 낮은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투표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대선 후보 뽑은 것도 사실 여러 고심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 본인이 이제 선택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가 나왔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가서 뽑아야 됩니다. 가서 그분들은 투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내가 뭐 마음도 안 정했는데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분들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지 에이 차라리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7번을 투표를 하라고 하니 좀 반영이 됐을 것도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이 사실 총선이나 대선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이유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7명의, 그러니까 7개의 투표 용지에 투표를 하려면 사실 후보자들은 그보다 더 많다는 소리거든요. 7번을 결정을 미리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16명, 20명, 많게는 30명까지도 되는 많은 후보자들 하나하나 검토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방선거는 소위 말하는 줄투표가 이루어지기 십상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를 쭉 일관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고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을 일관적으로 쭉 투표를 하게 되는 사실 소위 말하는 줄투표가 일어나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경선 때부터 본선까지 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들이 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지방선거가 몇 개월 만에 치러지는데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모르고 어떤 선거 구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열세인 그 정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들 같은 데서는 약간 좀 의지가 잘 안 생긴다, 예. 열정이 잘 안 생긴다라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세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은 내가 안 나가도 어차피 이길 건데 뭐 이런 심리도 좀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저조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짧게요. 그 네네. 교육감 선거는 네. 기호도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나왔죠. 네. 왜냐하면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당적이 없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번호도 없이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보고. 그런데 이게 또 교호순번제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모든 선거구에 다 맨 앞에 있으면 다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구역마다 다 이게 또 돌아가면서 그 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그런 이 투표용지를 받으실 텐데 이거야말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찍을 후보가 누구다. 이게 번호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그 한 표가 돈으로 따지면 경제적 가치가 얼마일까요? 물론 뭐 이걸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만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유권자 한 명당 주어지는 그 한 표의 가치가 3,6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추산된 거예요? 이 한 표의 가치라는 뜻은 내 한 표가 얼마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022년 기준으로 지자체의 총 예산을 따져봤더니 총 400조 1,035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4년간의 임기 일꾼들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곱하기 4를 해봤더니 이 예산이 1,600조 4,143억 원까지 통계가 나오는 거죠. 저 돈으로 4년치 등록금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차도 한 대 살 수 있고. 그래서 뭐 특정 차량 이름으로 신문 지목이 나온 것도 있죠. 예. 이 차량의 가치를 그냥 오늘 투표 안 하셔서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또 사립대학 등록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신입사원 연봉보다 맞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이는 세금은 정말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곳에 그렇죠. 쓰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3,612만 원보다는 오히려 내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늦은 밤까지 유세에 집중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 마지막 유세 어디였습니까? 네, 인천 계양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격전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고 이준석 대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던 데가 바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부터 그 윤영선 후보의 선거 운동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거든요. 어허.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윤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었고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도 계양을에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하고 윤영선 후보의 승리를 바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용산역 광장, 민주당도 상당히 그 서울 지역에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몇 군데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마지막 유세에 나섰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송영길이 시장이 되면 1년 이내에 1,000만 명 서울시민 전원에게 100만 원씩 쏘아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이겨봅시다. 정말 3월 9일 밤에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더더 말고 0.73%로 이깁시다. 민주주의 힘을 보여줍시다. 짜릿했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성공 스토리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세훈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압승을 거두어서 더 이상 발목 잡지 못하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울시민 전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일단 눈길을 끄는 공약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인데요. 서울에 있는 구룡마을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내용입니다. 부지 15만 평 정도를 용적률 500%를 적용해서 개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좀 자금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코인을 통해서 서울 코인을 발행해서 9조 원 정도를 조달했을 때 개발이 되면 이익은 한 2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 한 13조 5천억 원을 다시 시민들에게 배부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다만 이제 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이른바 뭐 루나, 코나 루나 사태가 테라 있었죠. 사태가 있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송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예. 또 이 100만 원짜리가 앞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뛸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어찌됐든 공약이니까요. 100만 원씩 쏘겠다. 서울 시민들 어떤 판단 내릴까요? 별로 좀 호응 못 얻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하.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지방선거도 사실 뭐 이제 서울시장 정도 되면야 뭐 이제 광역단체장이니까 뭐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계양을 같은 경우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였지만 경기 김포에 있는 공항 이전한다 이런 김포공항 얘기도 이전. 하잖아요. 그 지역구 선거에 맞지 않는 공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그 이제 물론 이제 기본소득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무작정 돈을 준다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이 자체가 굉장히 피로감을 줄 것 같아요. 100만 원은 물론 구룡마을에서 개발해가지고 뭐 이 코인을 잘 개발해서 서울 코인을 해서 뭐 실물 자산이 뒷받침돼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구룡 그쪽이 주든가 왜 서울시민 다 줍니까 그거를?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 오히려 저는 큰 효과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거로 나왔었잖아요. 뭐 예.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약 자체가 뭐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서울의 표심을 완전히 뭐 장악한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용적률 500%를 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 지역 일대의 강남 구민들은 모두 다 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교통 지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겠다?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란 건 이익이 남는다면 그 이익을 더군다나 공공개발 아닙니까? 민간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개발은 공공성이에요. 그러면 그 이익도 공공성으로 사실은 나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든지 도리어 더 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그 액수를 쓴다고 한다면 서울시민 모두가 아마 찬성을 할 겁니다. 하지만 100만 원씩으로 다 뿌려대면서 그 이익을 공공성으로 개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보궐선거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도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이곳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김포에서 이륙하면 제주 관광 잘 되고 인천에서 이륙하면 제주 관광이 잘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5살짜리 바보고 아니 이 5살짜리 미성년 어린아이 투정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자, 지금 뭐 오히려 여당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여야의 입장 어떤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 이제 김포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었던 이야기고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공약은 안 됐다.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 때도 이미 김포공항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3개월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렸다라는 데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예. 나아가서는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정책적 합리성이나 아니면 정책의 어떤 뭐 정합성 같은 것들이 대단히 떨어진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 다소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세훈 후보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발언을 근거로 오세훈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예,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공항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논의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공항공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사안이고 발전시켜볼 만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론이 성숙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얘기인 합니다만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저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주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이 반박하는 내용의 근거는 첫 번째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그때그때 다른 것 아니냐. 두 번째 김포공항의 어떤 긍정적 역할 지금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지금 국민 속이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오세훈 시장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건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전 서울시 의회에서 의정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방송에서는 조금 덜 나온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당시 오세훈 시장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묻자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다른 점은 경제 효과나 그 외의 장점이 많은 줄 미처 상세히 알지 못했는데 많은 공부를 했다. 발전시켜볼 만하다. 이 점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주장을 하면서 아니, 오세훈 시장님도 이런 점 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반격을 또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자 오세훈 후보도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에서 저하고 대화 나눈 거를 근거로 시의원이 물었는데 오세훈도 거기에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검토해 주세요 하는데 그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시장이 외교적인 언사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거를 그걸 활용해서 오세훈도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후보가 이제 다급한 모양입니다. 자, 외교적 언사였다 이런 입장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그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늘공 어공 아시죠? 예. 왜 원래 그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간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라든지 시장을 따라서 정무적으로 이렇게 별정적으로 들어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늘공 어공이라 그러는데요. 어공이 들어가면 늘공이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안 된다는 말을 300가지로 돌려서 얘기하는 법. 오. 첫 번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하. 두 번째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세 번째가 해당 부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300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알고 보면 노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에 돌려서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건 지금 민원을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예.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지역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 답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예. 해당 부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공약을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 공약이란 건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완수를 해야 돼요. 근데 상대당 시의원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추궁을 하는데 제가 드린 300가지가 넘는 안 된다는 얘기에 또 다른 버전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해당 부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이 얘기들은 뭐냐면 내가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 시장한테 책임 없어요. 그 대답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를 않는 거잖아요. 자신이 의견을 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 언사라는 건
사실은 그 대답은 시장이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이 다른 이슈를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각각 인천시장을 하셨고 성남시장을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완곡하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볼 수 있고 논리를 좀 더 진척해 볼 수 있다 정도의 메시지를 이라는 것은 사실 송영길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아주 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가지고 김포공항 이전에 찬성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억측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설령 오세훈 시장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하더라도 지금 송영길 후보가 던진 것처럼 무슨 그 남쪽에 계신 분들은 청주공항으로 가고 동쪽에 계신 분들은 원주 횡성공항으로 가서 뭐 공항을 분산시키고 하는 내용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또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송영길 후보가 던졌던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정말 그 뒤에 후속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주공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주 청주공항은 입장이 나중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말하는 중간에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최소한의 정책적 정합성이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설령 인천공항으로 다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활주로를 늘리고 노선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이랑 공역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노선이나 아니면 비행기 수요를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정책적 검토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김포공항 이전을 던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안 된다. 포퓰리즘성 그냥 막 던지기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소음으로 고통받아서 김포공항 이전을 원하는 그 지역 주민들도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저런 발언이 외교적 발언이야 됐다면 마음이 상당히 상하실 수 있죠. 시장이 했던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검토해보겠다가 아니라 경제 효과, 장점이 많다, 발전시켜 볼만하다라고 들으면 보통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신중하게 했던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막 여론조사에서 계속 뭐 1%, 3%포인트 내에서의 흐름을 보였다면 오세훈 시장도 아마 저렇게 답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음에 관련된 민원의 주민들이 저 이슈를 놓고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서울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시장의 발언이지 않느냐. 그렇죠. 외교상 발언이라는 발언을 조금 돌려서 또는 좀 과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드리죠. 이게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슈를 확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게 실제 투표로 이어지고 득표로 이어질 수 있는 공약이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이제 최종 결과를 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물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앵커 말씀처럼 어떤 이슈를 선점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쟁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떤 쟁점 축을 제시한 쪽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논란을 이제 유발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 김포공항 납부하면서도 이전 납부하더라도 김포공항 제시한 쪽이 이재명 후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논리가 가능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그 주민들에 따라 다를 겁니다 아마. 김포공항 이전한 거 일리가 있어. 거기 이제 판교 뭐 제2의 판교 제2의 강남처럼 만든다고 하니까 또 소음도 있고 말이죠. 구도 제한 풀린다고 하니. 이거 오케이 이거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글쎄 전체 이게 이제 깜깜한 기간 중에는 이 정책에 대한 그 여론조사 조사를 못 해봤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전체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형성돼 있나가 나올 텐데 지금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 조금 부정적 견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제주도 쪽에 오영훈 민주당 후보도 좀 이제 부정적이고 같은 민주당 후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경기도 후보인 이제 김동연 후보도 서울 성남공항을 또 김포공항 이전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당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만 글쎄요 나중에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민주당에게 물론 선거공학적으로 뭔가 이슈를 제기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크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게 인천 계양을에서는 연고 논쟁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토박이냐 선거 기간 내내 연고 논쟁 이어져 왔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에서도 이 연고는 언급이 됐습니다.
연고보다는 실력이다. 맞습니다. 연고보다는 유능함이다. 연고보다는 충직함이다. 여러분의 권한과 예산을 맡길 큰 모습 일꾼이 만약에 여러분이 맡긴 권한과 예산으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초박빙 상태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공정하고 상식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양 국민들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만난 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영상인지요?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지금 모아진 영상인데요. 예. 처음에는 어떤 분이 내가 날 왜 고발했냐는 식으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 말을 또 나중에 들어보면 고발한 일이 없다고 해요. 어허. 지나가다가 또 만난 시민은 개항에 왜 왔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예.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후보가 인천 개항을 해서 조금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시민이 욕설을 해서 지난 10일경 논란이 된 바 있었고요. 또 60대 남성이 철제 그릇을 던진 일 등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과거에 이른바 정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비유하면서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또 지금 내세우는 논리는 꼭 연구가 있어야만 잘하느냐, 큰 일꾼이니까 잘 뽑아달라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본인의 개인적 주장을 후보한테 저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죠. 판단은 유권자들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두 사람이 누가 진짜 개항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연고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누가 더 능력 있게 살릴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암만 그래도 또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나왔다가 대구에도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부산에 나왔다가 제주에도 나왔다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바라볼까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개항을에 나온 이재명 후보가 왜 개항을을 택했는지에 대한 명분이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분당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남 분당에 보궐선거가 없다면 나머지에서 자기가 나와야 되니까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남 분당이 분명히 지역구가 지금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명분, 개항을 살린다는 명분은 알겠는데 분당을 나온 이유는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게 이제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 지원한 인물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구 선수 출신 차유람 씨도 보였고 서승만 씨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후보를 지원 유세했던 두 명의 이제 연예인이 한 분이 이제 영화배우 이원종 씨랑 그다음에 개그맨 서승만 씨였는데 이 두 분은 사실은 대선 후보 때도 이재명 후보가 이미 지지 선언을 했던 바가 있고 이런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판에 지원 유세를 나오신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에게는 가수 김은국 씨와 당구 선수 차유람 씨가 와서 지지 유세를 했었고, 이 차유람 씨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그 사전 투표 동료 영상까지도 이렇게 챌린지 형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금 지원 유세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판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꼭 가서 저를 지지해주라고 했다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 딸이 8년 전에 세상을 뜬 제 큰아들과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꼭 가서 아무개 아버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저렇게 흠집 많고 저렇게 잘못 많고 하는 후보와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출퇴근을 하면 하루가 다 가고 낮에 퇴근을 한다 해도 집에 도착하면 밤이 되는 저녁이 없는 경기도민의 삶에 저녁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은혜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유세는 그동안 참았던 좀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후보 모두 눈물을 보였어요. 예, 정말 경기도지사 선거를 놓고 두 당의 판세를 가늠하는 지역이라고 하다 보니 아마 후보들이 굉장히 부담감도 느꼈을 거고 또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절실함을 호소하다 보니 눈물이 터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예를 들면 성관위에서 지적한 재산 신고 문제 등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의 강점을 호소하면서 정말 진리가 살아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을 지금 더 강조했었고요.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목이 다 목소리가 갈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시장과 함께 손을 잡고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오세훈 후보도 눈물을 글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떠오르고 또 본인이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역시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전해드린 것처럼 여권 지도부와 김은혜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함께 했는데 두 후보의 입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이번 경기지사 선거 뭐 갑자기 대변인하다가 차출이 된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본인보다 강하리라고 생각했던 대선 후보급 김동연 후보를 만나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번 선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치열하게 치러진 대선을 마무리 짓는 아마 방점을 찍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 김은혜 후보는 새기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김동연 후보는 대선 후보였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경기도라는 지역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어른거리는 것이고 김은혜 후보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른거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좋든 싫든 사실 경기도 지사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대선에 굉장히 치열했던 것만큼 우리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의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많은 광역단체에서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조금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또 경기도이고, 또 경기도의 행방이 차기 대선 구도 내지는 차기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밀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완결짓는 윤석열 정부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 새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에 대선 후보로 나갔지만 조직의 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조직의 힘을 이뤘습니다. 아마 김동연 후보의 목표는 대선일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상당한 이제 그 바로 대선 주자가 되겠죠. 예. 김은혜 후보가 됐건 김동연 후보가 됐건,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가 결국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도로 가는 건데, 경기도 선거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이 졌잖아요. 예. 민주당이 한 5.5에서 6% 차이로 이겼어요. 민주당이. 바로 그래서 현재 박빙 구도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기도 선거는 약간은 샤이층이 좀 있지 않을까. 샤이 진보층이. 예. 경기도 남부와 북부 쪽의 그 투표 성향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다르고. 전통적으로 좀 다른. 많이 다릅니다. 접경 지역도 많이 다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인물 뭐 이슈 구도 이런 걸로 본다면 인물론 같은 경우에는 좀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김은혜 후보는 이제 대통령과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있게 계속 이미지화돼 왔잖아요. 임시 대변인도 대변인도 했고, 또 특히 이번에 이제 김은혜 후보, 그다음에 김태우 후보, 충남 후보 같은 경우, 김영환 후보, 충북지사 후보, 이런 분들이 이제 윤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언론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간다면 글쎄요, 지난 대선의 연장으로 본다면 이재명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김동연 후보가. 예. 그렇지 않고 현재 이제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높으니까 정당 투표라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 이 지방선거가. 그렇다면 또 이게 김은혜 후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후보는 막판까지 서로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건물값을
15억 원가량 줄여서 신고했고 1억 2천만 원이 넘는 주식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우리 이웃의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 고의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입니다.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33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정부와 함께 설득해서 하나라도 더 국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불공정이 아니라 공정에 투표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법인카드를 안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예. 결국 마지막엔 당선 무효 얘기까지 나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 그리고 또 한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 과연 이런 마지막에 일종의 네거티브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두 가지 다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층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캠페인 디사이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음을 바꾸는 사람, 결정을 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2014년 지방선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54%가 14일 이내. 투표를 14일 전 이내로 결정을 했다. 마음의 결정을 그러니까 했다. 2주 전에 마음을 정했다. 보통 그 대선과 총선을 보면 34%,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2주 이내,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음을 그때까지 못 정했다가 그만큼 뭐 8명을 정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꾸는데 동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진영 싸움이 됐어요. 양쪽이 인물론으로 진짜 맞붙는다기보다는 김동연 후보도 물론 대선 후보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능력, 정무적인 판단력. 왜냐하면 경기지사야말로 모든 후보들이 전부 다 대선 후보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치적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이 관료로서의 어떤 능력은 있을지라도 아직은 뭐 미지수. 또 초선 의원인 김은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혜 후보도.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진영으로 싸우고 있어서 진영이 똑같이 네거티브로 붙을 때는 확증 편향, 지지자들에 의한 확증 편향은 있을지언정 중도표가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자, 사실 경기도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밀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지사 선거가 갖는 의미, 중요성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선의 마침표이자 지방선거의 완전한 승리라는 의미를 담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사실 경기도에서 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의 윤심이라고 불리는 김은혜 후보가 나타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김동연 후보를 꺾는다라고 하면 대선이 정말 마침표가 찍어지는 느낌도 있을 테고요. 가장 표가 많으면서도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지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한다 그러면 많은 광역단체의 승리가 국민의힘에게 우세하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곳이라는 의미를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전체적인 판세는 뭐 이제 민주당 스스로가 좀 불리하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를 민주당이 이긴다. 김동연 후보가 이기게 되면 설령 이제 17개 광역단체에서 절대 수치로는 밀린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뭐 지방 권력을 수도권이니까 특히 이제 상당히 이제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선거는 정말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다. 근데 다른 여타의 선거 때도 항상 경기도나 서울, 인천 이런 수도권이 중요했는데 이번 선거가 이제 대선 직후에 치러지고 또 의회 권력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이유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느 지방 선거보다 지금 중요한 선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여야 측면도 있을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당의 진로가 어떻게 가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경기도도 승리하고 이재명 후보도 당선이 된다면 이후 펼쳐질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좀 힘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중요했던 혁신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치열한 어떤 논쟁을 벌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만약에 경기도에서 패한다면 설사 인천 계양을 해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 내부가 굉장히 혼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 책임론이 나올 것이고요. 전당대회를 놓고 아마 당 내부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이른바 개파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당에서는 국정 안정을 그리고 야당에서는 국정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 권력을 거머쥔 윤석열 정권이 지방정부까지 독식하게 된다면 국정 균형을 위한 브레이크가 고장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양당 중에 택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양당의 내로남불 정치와 일당 독점 정치의 해초리를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의 연장전 성격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정근 평론가님, 22일 만에 첫 선거.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오늘 특별한 일정도 없대요. 아마 선거 결과를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정을 가지면 그게 선거 중립에 위배되겠죠. 당연히 일정을 안 갖는 것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임하는 자세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식 끝나자마자 현실이 딱 돌아왔을 거예요. 어떤 현실? 여소야대. 170석이 넘는 그런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이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내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산시킬 수가 있는 상황, 그리고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입법안을 전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동력은 지방선거밖에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그런 어떤 성적을 여당이 갖게 됐을 경우 그거는 곧 민심의 바로미터다. 전국 안정을 꾀하고 싶고 그다음에 정부한테 한번 힘을 실어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여당은 아마 야당을 대할 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주도권을 여당이 가지게 될 테고 그래서 첫 번째 정부 조직법부터 한번 이 입법안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미의 관심으로 오늘 이 지방선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가 이렇게 이제 대선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한 게 처음이에요. 98년도에 그 DJP 공동정부 출범할 때 그때도 비교적 이제 붙어 있는 선거였는데 시기적으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바로 자꾸 그래서 대선의 연장전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권력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지방선거조차도 국민의힘이 얻지 못한다면은 패배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기록한단 말이죠. 당시장 숫자에서. 그럼 상당히 국정 동력의 동력을 받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중차대한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의회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대선에서 졌고 말이죠. 아무리 근소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설령 지방선거 대선에서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났지만 현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아무리 의회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향후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폭발할 것이고 또 향후 또 당내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 야권 전체 상당한 그 폭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느 당이나 가장 지금 이제 중차대한 그런 가늠자가 된 선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선거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 정확하게는 AI 윤석열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후보가 이 AI 윤석열 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영상 어떤 논란이 있는 겁니까? 보신 것처럼요. AI 윤석열이 그 남해군에 대한 공약을 얘기하는 동안에 그 옆에 자막으로요. 예.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남해군수 후보에 대해서 정말로 지지를 했다면 이제 선거 중립 위반 그 여부가 될 것이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박영일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저런 영상을 만들었다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그 박영일 후보에 대해서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AI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저렇게 지지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런데 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I 윤석열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근육 자랑을 하지 않고는 안달이 나는 당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네. 자, 선거 하루 전날 탄핵 주장까지 나왔어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AI 윤석열의 영상을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다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이번에 제작된 영상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만들어진 영상에 아까 그 문구만 이제 집어 넣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제 정책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다소 과한 언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예전에 만들어온 영상에 대통령이 거기다 공개 지지를 본인의 육성으로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도 아니냐. 이 부분은 비판마땅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선거 개입 논란에 반발하면서 이런 영상이 또 나옵니다. 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지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남산은 새수상 노무현입니다.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니 두 번 생각해도 이재명이고요. 자, 사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헌 총선에서는 그 박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영상 하나만 올려도 당선이 됐던 지역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고 싶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AI를 동원하거나 과거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교묘히 한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관위의 입장 어떻게? 선관위가 아마 대처하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일이 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제 IT가 발달하고 또 이런 동영상, AI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다 보니까 선거에 활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이게 안 좋은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아까 AI해서 음성 집어넣고 이것도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음성을 이렇게 뭐 대역해가지고 뭐 합성한 것 같은데 그 선관 입장에서 아직 뚜렷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아직 공직선거법상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답니다. 없으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 한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선거가 아무리 치열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 마케팅이거든요. 예. 박근혜 마케팅, 문재인 마케팅, 노무현 마케팅. 근데 여기 선거에 나온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온 분들이 그렇죠. 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더 선관위 선거법을 좀 개정해서 또 엄한 처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AI를 쓴다는 거는 사실 그분이 하지 않은 얘기를 얼마든지 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AI 오세훈, AI 김동연. 글쎄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물론 지금 선거법상의 AI나 뭐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좀 앞으로 이제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은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선거법상으로도 뭔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거나 거짓으로 뭔가를 날조하는 행위들은 다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AI 영상으로 뭔가 그 당사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합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AI의 어떤 후보자가 다른 사람을 지지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 선거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의 행보. 아까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선거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뭐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선거 하루 전날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도 말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자갈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화이팅! 자갈치 대박 난다, 대박 났어!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이런 걸 주셔야 힘이 알기만 해도 지금 예산 한 4억 정도 내고 있는데 저희도 상인들이 거기까지 부담하기는 너무 어려워 있어요. 오늘 대통령 만난 김에 꼭 좀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저기 신경 쓸 테니까 부산시장 출마하신 분한테 박수 받으세요. 시장 나오신 분들한테. 예. 아니 상인들 맞아서 이렇게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회덮밥도 같이 먹고 그런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왜 선거 전날 부산을 가야 했느냐라는 논란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측에서는 왜 근데 하필이면 전날이 바다의 날이 됐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다의 날에 언제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다 참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공식 행사에. 네, 공식 행사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보면 사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아 그래 내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 큰 행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라고 그런 대의를 보인 대통령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걸 비난하려면 사실상 지난번 총선 때 그 가덕도 신공항 그러니까 총선 40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사실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아무리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돼서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갔다고 하더라도 옆에는 다 그 이 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갔어요. 그리고 해당 건설교통부 장관부터 해서 당 내각과 그다음에 당 지도부와 함께 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바뀌었거든요. 여야 그 이 공격이.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로남불이 안 되려면 자신들의 당의 대통령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서 떳떳하게 만들면 그다음에 야당이 됐을 때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런 비판의 끈은 사실 도돌이표가 될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이슈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전에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 개입이냐 여부를 두고 항상 이제 여야가 항상 대치가 있었는데요. 사실 어제 부산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그 야당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 행사 대통령이 가도 좋았지만 총리가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선거 전날이었고 이번 선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여야
여야가 이제 바뀌어서 공수가 바뀐 것이지만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선거 개입에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선거 얘기, 오늘 지방선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가 오늘 하나 들어왔네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부로 이 코바나 콘텐츠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을 했습니다. 당초 공익 활동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당분간은 조용한 내조에 전념하겠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뜻이 있었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 공개된 윤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놓고 연일 공방이 펼쳐졌었잖아요. 왜 대통령실 들어가서 찍은 사진을 공식 루트가 아니라 뭐 팬클럽에서 공개를 하느냐. 팬클럽이 어떻게 그 사진을 먼저 가질 수 있느냐. 그거에 또 공개가 되느냐. 이러다 보니 차라리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뭐 영부인이라고 합니다만 영부인 용어를 안 쓴다고 하니까요.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공식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대통령실에서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대통령 집무실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집무실은 1급 거의 보안구역인데 거기서 누가 과연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 사진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팬카페로 흘러갈 수 있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보에 또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제2부속실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 폐지의 전제가 그 영부인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를 전제로 제2부속실을 이제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이제 공식적인 행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제2부속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김건희 여사를 보필해주는 이제 부서나 직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조용한 내조와 이제 결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가 사실은 조금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얘기를 했답니다. 패션은 국격이다.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자, 근데 저걸 전 정부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이 했다는 게 조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 정부 국정원장만 아니었다면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워낙에 그 이 청와대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꼼꼼히 다 챙겼던 분이니까 이런 어떤 조언에 대해서 가능한데 원래 국정원장은 또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건 정말 국가의 굉장히 큰 어떤 정보들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언을 하시다 보면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말씀하고 싶어서 참 이 힘드실 텐데 당분간은 어쨌든 어떠한 조언도 일단 좀 자중하시는 게 국정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국정원장으로서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는 투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도권 중심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자, 전국 투표율이 밑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죠. 충청권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풍향계로 평가가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직까지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충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병철 기자, 지금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전까지는 중장년층의 발길이 많았고 오후 들어서는 젊은 층과 자녀의 손을 잡고 온 가족까지 다양한 유권자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붐비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대전이 42.1%, 세종 43.1%, 충북 43.8%, 충남 43%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보다 6%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데요.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3선에 도전하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 최문호 후보가 맞서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민주당 허태종 후보가 재선을, 여기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에는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전현직 대통령 참모끼리의 대결인 충북도지사는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용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만큼 이번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충청권에서는 모두 1,7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지금 전국의 투표소가요, 조금 소강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곳, 바로 강원 지역 투표소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아침에는 꾸준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 지금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강원 지역 투표는 어떻습니까? 네, 한낮이 되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시작된 유권자의 발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젊은 층 유권자들도 속속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투표율은 5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양구군이 63.7%로 가장 높았고 원주시가 44.5%로 가장 낮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차례 지방선거에서 모두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25.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어 선거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지방선거와 함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춘천 봄내체육관 투표소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지금 제8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은 높았는데 지금 본투표, 오늘 투표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적어요. 43.1%, 3시 현재. 이제 한 3시간 남았습니다. 본투표까지. 물론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만. 근데 동시간대 지난 7차 같은 지방선거 때는 어땠느냐? 같은 시간대 50.1%였습니다. 43.1 대 50.1, 거의 7%포인트. 이 정도면 꽤 큰 차이인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입계된 각 지역별 투표율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합산된 이 시각 현재까지 투표율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까지 투표율입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44.2%,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역시 지난 7대 지방선거 때보다는 낮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도지사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42.3%, 전국 투표율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지난 7대 지선보다도 낮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인천 지역입니다. 41.5%, 전국 투표율보다 역시 낮은 것,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지역입니다. 41.1%, 오전에 투표율이 이쪽 부산, 울산 지역이 낮았는데요. 아직까지 투표율 높지 않습니다. 4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지역입니다. 여기는 조금 높네요. 45.5%,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45.5%, 하지만 지난 7대 때는 55%였거든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더 낮았는데 많이 좀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43.7%, 지난 7대보다 역시 낮습니다. 대구 지역입니다. 35.8%, 와, 여기는 더 낮네요. 43%보다 훨씬 낮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지역, 대구. 잠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주도 낮습니다. 경북 지역입니다. 46.1%, 역시 이것도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또한 지방선거보다 낮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입니다. 이 시각 현재 가장 낮은 곳이,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하는 곳이 광주인데요. 31.6%입니다. 자, 지난 7대 때는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유권자 여러분 어디 가셨습니까? 전남 지역 보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50% 넘은 곳이요. 지금 전남밖에 없습니다. 52.3%. 강원이 51%고 전남, 강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 50%도 올라오지 못했는데 전남은 50.3%입니다. 자, 전북 지역 보겠습니다. 42.7%, 역시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자, 대전입니다. 42.1%, 역시 투표율 전국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과연
50%를 55%를 60%를 넘길 수 있을지 지금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충남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에 표심을 가를 향배다라고 하는데 43% 역시 투표율도 전국 투표율과 비슷하네요. 43%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43.8% 충북과 충남 지역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종입니다. 43.1%. 이곳은 전국 투표율과 똑같은 43.1%. 참고로 세종이 지난번에 51%였거든요. 상당히 이것도 투표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은 50%가 넘습니다. 지금 50% 넘는 곳이 강원하고 전남인데요. 51%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입니다. 46%. 여기는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투표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 투표율을 보면 43.1%고요. 지난 7대 지방선거 50.1%보다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이 흐름이라면 지난번에 60% 넘었는데 그렇죠. 60% 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60.1%인가요? 그리고 예. 사전 투표율도 지난번에 높았습니다. 지선의 그 견조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 물론 코로나19와 확진자분들의 투표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6시까지라고 한다면 2시간 반밖에 안 남았고 코비드 확진자분들까지 합치면은 3시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시부터의 추세선을 보면 시간이 지속되면서부터 점점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런 추세선을 감안했을 때 이 60%는 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 50% 중후반대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고요. 유의미한 어떤 느낌은 추정은 강원도가 지금 굉장히 뜨겁다. 강원도가 언제나 전국 평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대였는데 지금 2위, 사전 투표율도 2위였어요. 근데 현재도 지금 2위라면 상당히 뜨겁게 그 강원도민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호남권이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 전남, 전북, 광주 이 세 곳이 경남권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건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정당이 당선이 될 걸 알면서도 내가 나가서 투표를 하면서 정치 효능감을 얻는 그것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총선, 그다음에 지선 모두 다 전남북, 광주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광주가? 전남은 높지만 광주와 전북이 낮습니다. 예. 광주는 뭐 완전히 최저고요. 전북도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건 처음이라고 보여져요. 전북까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가 계속 눈여겨볼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각 지역별 관심을 모으는 곳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안철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분당갑 보궐선거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꾼은 저는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당을 몇 번 바꿨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무지개떡이라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이분의 정치 신념이 무엇이고 정치 소신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해야 이깁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당연한 승리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투표하게 해주셔야, 그렇게 간절해야 우리 경기도가 바뀌고 성남시가 바뀌고 분당이 바뀌고 판교가 바뀌어서 우리의 자존심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벤처기업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안철수 대표는 이제 안랩의 창업자였고요. 그리고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는 웹젠 의장을 지냈던 뭐 벤처 신화를 이뤄냈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 지역구 자체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는 저번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석패했죠. 0.72% 정도 차로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흐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어쨌건 대선 후보 출신이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좀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정치하고 선거는 머리를 쳐들면 진다.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모른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 뭐 최근 여론조사의 불리한 흐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선거는 끝까지 모른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머리 들면 안 된다. 자,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을 봤더니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봤더니 지난 대선 때 역대 대선의 대선 후보군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4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난 대선에 도전했던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 4명의 포커스를 두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하면 여러분의 원하는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간절해야 이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선거판을 보면서 이와 같은 정치 교체가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되려면 우리 TK가 밀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 던진 이재명 후보.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본인이 지면 전 이재명 후보의 정치 앞날은 거의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이기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기고 경기도가 질 때 그것도 상당히 앞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기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기고 윤영선 후보에게 예. 경기도를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이기면 김동연 후보가 지면 그럼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당권 도전 이런 것들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폭발할 수가 있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왜냐하면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경기도도 김동연 후보가 이기고 그다음에 비록 근소한 차이라도 이제 계양에서 이기면 당권 도전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선거와 인천 계양을 선거가 아직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른 후보와 달리 지금 4명 소개했잖아요. 대선 주자급 후보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금 이 오늘 지방선거 결과에 예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패에 따라 갈릴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자기도 지고 지방선거도 진다. 그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긴다. 이게 가장 좋은 수인데 문제는 나머지 2개가 이재명 후보한테 역시 불리하다. 3가지가 다 불리한 거예요. 즉 자신은 이기는데 지방선거가 유의미하게 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망친 선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저는 인천을 바라봅니다. 교수님께서는 경기를 바라보는데 인천이야말로 자기가 나왔으니까 인천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박남춘 후보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인천 계양을만 보여요. 그러니까 인천시장 그렇죠. 인천시장이 자신의 현직 시장으로서 인물론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인천의 모든 이슈가 다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김포공항, 계양을, 보궐선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에서 진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자신이 보궐선거로 나오기 위해서 당권 잡기 위해서 수도권 선거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또 자신이 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유의미하게 이겼다. 그럼 사실 보궐선거에 참 졌다. 그러니까 이 유명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은 후보한테 졌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독배를 들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자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아니한 나머지 3가지 경우가 모두 다 자신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자, 두 분은 조금 이제 비관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승리를 하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권에 도전을 하는 길을 간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 이재명의 모습도 유권자들이 경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 하면은 그 성남 그 시장과 그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이제 행정을 해서 이제 그 대권 후보로까지 이제 상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합니다. 원내 입성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또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원으로 들어온다면 분명히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 구심점이 돼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다단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운명도 같이 연동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또 뭐 당선과 관계없이 넘어야 될 산이 있죠.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대장동 수사 지금 진행 중이고 성남FC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원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 어떤 결과를 내든 그러니까 지금 소위 수사는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에 수사가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수사의 정치 탄압 프레임이라는 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도 좀 절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장동 수사도 수사지만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남FC 사건이나 그리고 소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군데 압수수색도 진행되면서 강제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은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절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는 안철수 후보가 등판을 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계속 제3지대론 대선 때까지만 해도 막판에 후보 단일화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첫 번째 선거를 치르는 점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분당갑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금배지를 달고 선거를 이겨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당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만든 당이 아니라 거대 여당, 만들어진 어떤 정당, 전통적인 정당에서 스스로 당권 투쟁으로서 당권을 도전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자신이 어떤 벨트화해서 사실 분당에 이렇게 그 승리한다기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야 됐다. 즉 경기도지사 선거를 얼만큼 지원할거나 혹은 성남 일대에서 경기 남부를 벨트화해서 자신의 어떤 브랜드로 나머지 기초단체장들을 전부 다 이끌면서 자신의 어떤 세를 형성하거나 이런 모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안철수 브랜드에 얼만큼의 어떤 이 여당에 도움이 됐는가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김은혜 후보치고 기존의 어떤 기초단체장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기초단체장들이 만약 떨어졌을 때 자신만 보궐 해서 된 게 무슨 의미냐라는 목소리가 아마 당권 투쟁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좀 뭐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나중에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이준석 대표랑 악수를 하는 장면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당내 입지 강화가 이제 제일 우선이죠.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당내 세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이제 이 여권에 편입이 된 건데 당내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분당갑이라는 지역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당에게 아주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험지에 가서 이기면 같은 승리를 하더라도 같은 원내 입성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남달라요. 근데 분당갑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김은혜 후보 지역구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프리미엄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 모멘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견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지 달고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이길 거라고 보는데 분당갑에서는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당내의 의원들의 그 입지를 모아가고 자기가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많은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수층에게 탈색하면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준석 대표의 견제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 더 있죠. 광역단체장 뽑는 지방선거에 나선 대선 주자급 후보자들 얘기해 보도록 하죠. 김동연, 홍준표. 자, 각각 한 분씩 얘기를 할까요? 일단 김동연 후보 경기지사. 일단 경기지사부터 넘어야 돼요. 이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서도 상당히 당의 힘을 그전에는 못 얻어서 어떤 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엔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후보로서는 경기도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이제 승패 여부가 이제 비단 경기도지사로서의 역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 때도 이미 후보로 나왔다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바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이나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색이 좀 옅은 후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도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또 소구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개파 갈등이 만약에 나중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캐스팅 보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김동연 후보가 오늘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굉장한 거물급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기면 민주당에서 거물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김동연 후보를 만약에 이번에 김은혜 후보가 이기면 김은혜 후보도 당내 입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선이긴 하지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선 이 지자체장, 수도권 지자체장 중에 한 번도 여성 지자체장이 된 적이 없어요. 도전은 많이 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 다 서울시장에 도전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물론 한 분한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다 실패를 했고요. 그 외에 경기도는 여성 후보가 도전한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양당.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초점이 굉장히 많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초선 출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모든 경기도지사는 다 대선 후보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은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요즘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한테도 뭐 비난의 글을 또 올리고. 일단 뭐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험지 출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뭐 지방선거의 당락에 따라서 본인의 향후 대선과도 어떤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고요. 뭐 일단은 뭐 제가 당선된다고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소위 보수의 텃밭인 대구시장에 도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는 효과라고 하면 잊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 그 이상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 보이질 않았죠. 그렇죠. 크게 관심적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다음 뭐 차기에 어떤 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좀 논의하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을 포함을 해서 자, 대구는 다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지만 대구 홍준표가 이끄는 대구시는 다르다라는 그런 흐름, 어떤 사건에서 본인의 선명성 이게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아마 후보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대구시장으로 왜 내려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홍준표 후보가 생각했을 때 나는 TK의 적자인데 한 번도 TK의 적자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어쨌든 당원들의 가장 많은 부분이 30% 이상이 TK니까 TK의 적자라고만 딱 얘기가 된다면 그다음부터의 행보는 아마 굉장히 큰 행보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뉴스 특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특집 이것이 정치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